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불세출의 군사 천재, 전장을 지배한 카리스마 넘치는 황제로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아우스터리츠의 영광이나 알프스를 넘는 영웅적인 이미지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정복한 그의 진짜 무기는 강철 대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명, 밀라빈장, 그리고 대차대 조표였습니다. 천지를 울리는 포성 뒤에는 장군들이 연대를 움직이듯 숫자를 움직이는 재무관료, 공증인, 은행가, 그리고 서기들의 조용한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전장의 천재 나폴레옹이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의 제국이 솟아오를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돈, 즉 국가의 혈액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에 어떤 통치자도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국가는 한철은 적보다 더 잘 싸울 수 있지만 적보다 더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적으로 압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숨겨진 역사입니다. 혁명으로 폐허가 된 국고를 물려받은 젊은 코르시카의 청년이 어떻게 15년에 걸친 전쟁과 법률, 그리고 근대화를 뒷받침할 만큼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재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는 화려한 옷을 걸친 난파선과 같았습니다. 왕정은 스스로 쌓아올린 빚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왕들은 전쟁 비용과 궁정의 사치를 위해 돈을 빌렸고 가장 부유한 계층은 면세 혜택을 누리고 가난한 이들만 쥐어짜는 기형적인 세금 시스템에 의존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터졌을 때 그것은 낡은 정치 구조를 무너뜨렸지만 국가 재정의 암울한 현실까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혁명 정부는 몰수한 교회 토지를 담보로 발행한 아시냐라는 이름의 지폐로 응급 처방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 없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마법처럼 보였지만 이내 브레이크 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으로 돌변했습니다. 1790년대 중반에 이르자 물가는 폭등하고 화폐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불신으로 가득 찬 시장에서는 일상적인 거래마저 마비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남학신을 신고 행군했고 채권자들은 종이 약속이 아닌 금속, 즉 진짜 돈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는 정치적 비전은 있었지만 국가를 지탱할 금융의 척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역사 속 해방 직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시절을 겪은 세대에게는 낯설지 않은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1799년 바로 이 혼돈의 한복판으로 나폴레옹이 제1통령으로서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나이 29, 군인으로 훈련받았지만 본능적으로 시스템 사상가였던 그는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한지를 간파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군대를 지휘하기 전에 화폐를 지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혁명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나라에서 급진적인 조치를 단행합니다. 바로 은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왕족과 귀족들의 특권의 원천이었던 낡은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안정과 경제의 산소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된 하이브리드 기계, 즉 근대적 중앙은행의 시작이었습니다. 1800년 그는 방크 드 프랑스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민간 투자자들이 자본을 대고 국가는 특권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절묘한 조합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공공화폐는 다시 정치화된 화폐 남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순수한 민간금융은 또 다른 소수 과도 지배를 낳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은행은 상업 어음을 할인해주고 지급 결제를 안정시키며 결정적으로 파리에서 엄격한 한도 내에서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과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돈은 확실히 결제될 것이고 당신의 임금은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다. 신뢰는 연설이 아닌 굳건한 닻을 필요로 합니다. 나폴레옹은 2개의 닻을 내립니다. 첫째, 그는 재무부를 전문적인 조직으로 재건합니다. 니콜라 프랑스와 몰리앙이라는 조용한 천재를 발탁하여 프랑스가 수세대 동안 보지 못했던 엄격한 규율로 국고를 관리하게 합니다. 현금 흐름은 중앙으로 집중되었고 체납된 세금은 목록화되어 정리되었습니다. 국가는 즉흥적인 운영을 멈추고 회계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그는 프랑스에 측정 가능한 영혼을 지닌 새로운 돈을 선물합니다. 1803년 제르미날 프랑이 고정된 무게의 은과 금에 연동되어 정의됩니다. 수년간의 종이 신기루 끝에 회계 단위는 다시 현실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계약이었습니다. 빵집 주인, 군인, 납품업자 모두 내일의 동전이 오늘의 동전과 같은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제르미날 프랑은 그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화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금만큼만 강합니다. 나폴레옹은 부르봉 왕조 시절 민간 징세업자에게 세금 징수를 위탁하는 제도가 부패와 원망을 낳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제 국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토지세, 인적 동산세, 영업허가세, 그리고 간접세 등 4가지 핵심 세금 제도가 강화되고 엄격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세무조사원들은 뇌물주머니 대신 장부를 들고 다녔습니다. 카다스트르라고 불리는 상세한 토지 대장이 확장되어 세금 부과는 협상된 영향력이 아닌 측정된 토지 면적에 근거하게 되었습니다. 1807년에는 최고 회계 감사원을 설립하여 자신이 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엄격함으로 공공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게 했습니다. 그의 모델에서 감사는 사후 처리가 아니라 신뢰의 신경계 그 자체였습니다. 재정적 기반이 재건되자 나폴레옹은 자신의 시대를 정의할 과제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왕정의 파멸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계속되는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가장 현대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전쟁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사업처럼 다루었습니다. 승리한 전투는 단순히 전략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이벤트였습니다. 패배한 국가에는 막대한 배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곡물, 말, 군복, 금속 등의 징발품은 가격이 매겨져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점령진은 그들을 점령한 군대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 본국의 재무부는 최악의 재정 압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선이 전선의 비용을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1806년 예나 전투에서 프로이센이 격파된 후 막대한 배상금이 쏟아져 들어왔고 1807년 틸지트 조약 이후에는 더 많은 돈이 패자로부터 흘러들어왔습니다. 제국은 이기는 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대한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금 조달 채널을 다각화했습니다. 1803년 그는 방어할 수도 없는 서부 식민지에 대한 꿈 대신 영국의 허를 찌르고 당장 손에 줄 수 있는 현금을 선호하여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1,50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그는 정복지의 행정적 혼란을 과세, 가능한 질서로 바꾸었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이 시행되고 관세가 복원되었으며 지역 재무부는 체계적인 관리하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기업을 위한 신용 창출까지 구상하여 군대가 행군하는 동안에도 상업이 숨쉴 수 있도록 시립저축은행과 지역 할인 어음교환소의 설립을 유도했습니다. 제국의 경제는 전쟁의 뒷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2의 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폴레옹에게 그것은 바로 그가 유일하게 지배할 수 없었던 바다였습니다. 그는 1806년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의 숨통을 조이려 했습니다. 유럽의 항구들을 영국 상품에 대해 폐쇄하려는 거대한 경제 봉쇄였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전략 금융이었습니다. 적의 무역 수익을 차단하고 신용을 고갈시켜 총 한 발 쏘지 않고 의지를 꺾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 정책은 인간의 인센티브와 만나 패배했습니다. 밀수가 거대한 산업이 되었고 중립국 깃발은 위장 수단이 되었습니다. 해안 도시들은 살아남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봉쇄령은 그의 동맹국들의 피를 말리고 분노를 키웠지만 영국은 폭풍우를 이겨내기 위해 무역로를 바꾸고 금융을 혁신하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항구들은 침묵에 잠겼고 물가는 엉뚱한 곳에서 왜곡되었습니다. 적을 질식시키기 위해 고안된 무기가 아군에게 상처를 입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더 많은 세관원, 더 많은 압수, 더 많은 벌금. 이것은 나폴레옹의 행정적 탁월함을 흠모하는 모든 현대 지도자들에게 첫 번째 교훈을 줍니다. 강제력은 정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경제의 기본 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륙 전체가 일부러 더 가난하게 지내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균열을 찾아내고 국가는 그 균열을 막기 위해 보물을 쏟아붓습니다. 예방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록 시스템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나폴레옹은 이 교훈을 선언문으로 인정하기 훨씬 전에 청구서들을 통해 먼저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승리가 그 긴장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는 1년치 비용을 벌어주었고 바그람 전투는 또 다른 1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은 새하얀 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812년의 러시아 원정은 단순한 군사적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차대조표의 파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병사들은 단순히 군복과 머스킷 소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화국의 가장 비싼 비용 항목, 즉 훈련된 인적 자본이었습니다. 눈 더미 속에 버려진 말의 시체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무부가 10년 동안 먹여 살린 기동력의 붕괴였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미리 배치해둔 보급품들은 후퇴길에 불태워졌습니다. 전선이 전선을 먹여 살린다는 모델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중앙이 얼음이 파괴한 모든 것을 재건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해야 했습니다. 한때 앞다투어 어음을 받아주던 채권자들은 이제 주저했습니다. 아무리 잘 관리된 재무부라 해도 어떤 세법보다도 더 빨리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전쟁의 자금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점이 핵심입니다. 그가 세운 구조물은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14년 파리가 함락되고 황제가 추방되었을 때 은행은 남았습니다. 제르미날 프랑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회계 감사원은 계속해서 숫자를 세었고 세금 징수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구역을 걸었습니다. 프랑스는 금융의 척추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더 깊은 유산이며 우리가 여전히 그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유럽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국가를 표준화했습니다. 그는 법, 돈, 그리고 행정이 그것을 조립한 사람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내구성 있는 국가 엔진으로 융합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의 시대는 현대 시대를 위한 설명서처럼 읽힙니다. 민간 주주와 공공의 목표를 가진 중앙은행. 그 시작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물 금속의 무게에 묶인 안정적인 통화. 광범위하고 예측 가능하며 내부적으로 징수되도록 설계된 조세제도. 후원자가 아닌 전문가가 운영하는 재무부.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게 수행되더라도 전쟁은 평화가 그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강자마저 파산시킬 수 있는 금융사업이라는 냉정한 인식. 그의 제국이 비범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구성 요소가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에는 마법이 없습니다. 오직 구조, 집행, 그리고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인센티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면 그 승리 속에 숨겨진 경고를 놓치게 됩니다. 배상금, 징발, 약탈과 같은 끊임없는 외부 수입에 의존하여 구축된 시스템은 오늘날 성장으로 정당화되는 적자 재정과 같은 숨겨진 위험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가 승리나 성장세가 제공하는 것에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더 큰 군대, 더 거대한 관료 조직, 더 넓은 도로, 더 웅장한 프로그램과 같은 고정 비용을 정상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다 혹독한 겨울, 예기치 못한 전쟁, 경기 침체와 같은 충격이 닥칩니다. 그러면 국가는 화려함 아래에 있던 현금 엔진이 더 이상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정부는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과거와 닮은 도구들, 즉 공격적인 화폐 발행, 긴급 차입, 그리고 신뢰가 나머지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손을 뻗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통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사는 바로 그 선택들의 기록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현재로 돌려봅시다. 이것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의 금융국가의 윤곽은 오늘날 국가 운영 시스템의 기본값, 즉 디폴트 운영체제입니다. 모든 주요 국가는 공공의 목표와 민간 채널을 혼합한 중앙은행을 운영합니다. 모든 진지한 경제는 통화 신뢰도가 차입 비용, 성장,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력을 결정하는 조용한 결정 요인임을 이해합니다. 모든 재무장관은 유능한 세무행정, 신뢰할 수 있는 감사, 그리고 예측 가능한 재산법이 구호보다 투자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끝없는 경기 부양책이나 영원한 전쟁의 유혹에 빠진 모든 정부는 결국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수학, 인내, 그리고 신뢰에는 한계가 있다는 벽입니다. 현대 지도자들은 나폴레옹이 갖지 못했던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에 얽매이지 않는 명목화폐부터 수조 달러를 흡수할 수 있는 즉각적인 채권 시장까지 말이죠. 이 도구들은 19세기의 국가들을 무너뜨렸을 충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른 유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려는 유혹입니다. 긴급 화폐 발행은 일상이 되고 적자는 영구적인 투자가 되며 안보 공약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국가는 내일의 승리나 내일의 성장이 오늘의 약속에 자금을 댈 것이라고 가정하는 구조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나폴레옹의 프랑스에서 감탄했던 그 조용한 기계는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질서의 웅웅거림이 아닌 압력의 시익거리는 소리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금융교육은 취미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통화 신뢰도가 어떻게 차입 비용을 낮추는지 이해한다면 중앙은행의 발표를 들을 때
단순한 단어가 아닌 그 결과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이 어떻게 경제의 지도를 그리는지 이해한다면 개혁이라는 단어가 불투명성을 위한 암호일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신용의 골격인지 이해한다면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이 애 자본을 떠나가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사는 먼지 쌓인 연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을 인식하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권력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며 그것이 이동할 때 누가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한 말입니다. 둘째, 진정한 부는 상승하는 차트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지속 가능한 번영이 구조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돈,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금, 사람들이 믿는 법원, 그리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회계. 이러한 요소들은 화려한 퍼레이드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혁명기의 종이 기적, 대륙이 봉쇄령에 복종하여 더 가난하게 지낼 것이라는 환상, 승리가 영원한 수입원이라는 믿음 등 모든 환상은 스트레스 아래서 깨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국가보다 작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수요가 유지되는 기술, 그리고 돈이 풀릴 때뿐만 아니라 긴축될 때도 말이 되는 자산 위에 당신의 재정을 구축하십시오. 투기는 축제를 채우지만 구조는 겨울을 나게 합니다. 셋째, 돈과 권력은 여전히 결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동전과 대포알이 정책이라는 같은 주인을 섬긴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계획을 뒷받침할 때 그 계획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계획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무시할 때 그 산은 다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경제 제재는 은행 시스템을 전쟁터로 바꿉니다. 금리 변동은 어떤 국가가 숨을 쉴지, 어떤 국가가 헐떡일지를 결정합니다. 한번 잃어버린 통화 신뢰도는 법령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통치자는 살아남고 잊어버리는 자는 경고로서 기억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직할 만한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 옆에 펼쳐진 회계 장부. 나폴레옹은 평생을 이 두 가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장부의 숫자와 지도의 윤곽이 일치했을 때 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피지 위의 선이 장부의 선을 무시했을 때 패배는 이미 행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 답을 품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